안녕하세요.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문을 두드렸을 때 초인종 소리 대신 들린 건 강아지 발톱이 바닥을 긁는 소리였어요. 달구가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며 저를 올려다보더라고요. 문틈 사이로 검은 재킷 차림의 사위가 얼굴만 내밀었습니다. 장모님, 오늘은 좀 곤란합니다. 걔는 특히요. 현수야, 오늘만. 남편 장례 막 치르고 내려가기 전에 오늘 밤만. 사위는 눈을 내리깔았어요. 관리 규정도 그렇고 우리도 내일 일이.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쾅. 문이 닫히는 소리가 귓속에 박혔습니다. 달구가 작게 낑낑거렸고 저는 모자를 벗어 품에 꼭 쥐었어요. 그 순간 알았습니다. 오늘의 이 추위가 시작이 아니라는 걸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4 박봉현입니다. 대전 변동동 보건지소에서 간호조무사로 평생을 보냈어요. 남편은 밤 도는 개인 택시 기사였고요. 낮과 밤이 엇갈린 부부. 밥상 위에 서로의 근무표를 붙여놓고 살았지요. 맞벌이의 끝은 늘 꾸벅꾸벅 졸음이었지만 그래도 우리 자랑이 하나 있었어요. 딸 정은이. 어릴 때부터 공책 위주를 따라 별을 그리던 아이였어요. 엄마, 나 커서 별을 가까이서 볼래. 그 말이 좋아서 천문대 견학도 보내고 신문에 난 과학관 무료 강연도 찾아다녔지요. 돈은 늘 모자랐어요. 월급날이면 공과금, 저축학원비, 보일러 아낀다고 샤워 시간을 줄이던 겨울이 몇 번이었는지 모르겠어요. 남편은 손을 탁탁 털며 말하곤 했지요. 정은이만 잘 자라면 됐지. 우리는 서로를 보며 웃었고 다음 날도 각자 일터로 나갔어요. 딸은 결국 서울로 갔습니다. 공대 합격 소식을 듣고 새벽 첫 기차를 타고 올라가서 학교 앞 식당에서 잔치국수를 먹었어요. 싱거웠지만 그날만은 세상에서 제일 맛있었지요. 등록금과 하숙비는 숨 쉴 틈 없이 나갔어요. 제가 야간 당직을 더 뛰었고 남편은 밤샘 코를 더 잡았습니다. 피곤이 쌓일수록 아침 밥은 더 뜨거웠어요. 뜨끈할 때 먹어. 남편이 건넨 된장국은 늘 짭짤했지만 그 짠맛이 우리를 버티게 했거든요. 세월은 참 빠르더라고요. 딸이 졸업하고 연구소에 들어가고 어느 날 남자친구를 데려왔어요. 사위가 될 사람 이름은 현수. 말수가 적고 정장을 단정히 입은 청년이었지요. 첫 인사는 좋았어요. 제가 만든 김치전을 맛있게 먹는다고 젓가락을 바쁘게 움직이더라고요. 그런 모습 보는 게 낙이었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딸이 말했어요. 엄마, 전세 대출이 생각보다 적게 나오네. 저는 남편을 보고 남편은 저를 보았어요. 그날 밤 집안에 동전까지 세었습니다. 오래 묵힌 적금 통장과 남편이 몰래 붓던 택시조합 상조회금을 털었어요. 대전의 작은 상가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서울 구로에 오래된 오피스텔 하나를 마련했습니다. 다 갚으면 우리 것도 아니고 몸은 점점 쇠해갈 테지만 딸의 첫 집이라는 사실만으로도 손이 떨릴 만큼 기뻤어요. 그날 우리는 약속을 했습니다. 부담부 증여. 종이에 조목조목 적었어요. 엄마 아프면 서울병원 진료 동행. 최소월 2회 방문. 연휴엔 같이 식사. 우리 셋은 동주민센터 앞 커피 자판기 옆에서 공증 사인을 했습니다. 사위가 말했어요. 장모님, 당연한 일입니다. 그때 저는 당연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따뜻할 수 있구나 하고 배웠어요. 하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자 기척이 달라졌습니다. 전화를 하면 딸은 회의 들어가야 해서 하고 끊기고 사위는 이번 분기라서 하며 메시지로만 답했어요. 명절에는 영상통화로만 인사를 했고 어느 해 추석은 전자레인지 돌린 송편을 화면으로 보여주며 우리도 먹었어 하더군요. 저는 그래 바쁘지? 그래를 입에 달고 살았어요. 남편이 쓰러진 건 겨울 끝자락이었습니다. 밤 2시 40분 강변북로에서 호출을 마치고 돌아오던 길이었다고 해요. 심장. 손에 꽉 쥐고 있던 차 키의 흠집이 아직도 제 서랍 어딘가에 있을 거예요.
응급실로 달려갔지만 우리는 끝내 작별을 했습니다. 장례식장 냄새는 차가워서 다른 누구의 향수도 그 냄새를 가릴 수가 없더라고요. 딸은 밤늦게 겨우 왔어요. 사위는 검은 넥타이를 단정히 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한마디가 저를 얼게 했어요. 문상객들이 끊기자 딸이 말했어요. 엄마, 내일 새벽에 회의가 있어서 먼저 가볼게. 집안 친지들은 요즘 애들 다 그렇지 했지만 저는 그날 제 허리에 힘줄이 하나 끊어지는 소리를 들었어요. 장례를 마치고 집에 들어오니 달구가 제 무릎에 턱턱턱턱 머리를 가져다 댔어요. 남편이 센터에서 데려오자고 조르던 유기견. 말티즈와 진도 사이 어디쯤 되는 아이였지요. 남편이 없으니 달구가 더 말을 잘 알아듣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달구와 나란히 누워 생각했습니다. 그래. 오늘은 딸 집에서 자자. 새벽 첫 차 타고 서울로 가자. 달구야, 목줄은 너의 명찰처럼 반짝인다. 구로 디지털 단지역에서 내려서 비에 젖은 인도 위를 달구가 조심스레 걸었어요. 오피스텔 로비는 밝고 냄새가 새 것 같았어요. 관리사무소 직원이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어머님, 우산 드릴까요? 고개를 젓고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문 앞에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침묵. 문이 열리고 사위에 낮게 깔린 목소리. 지금은, 그 끝은 안 됩니다 였어요. 그 말에 제 입술은 얼어붙고 달구는 몸을 둥글게 말아 앉았습니다. 딸은 뒤에서 얼굴만 내밀었어요. 화장기 없는 얼굴로. 엄마, 미리 말해줬어야지. 우리 오늘 집에 손님 와. 한밤이야. 이 밤이 지나면 엄마는 다시 내려가. 달구는 안 돼. 우리 집은 털이. 그때 엘리베이터가 열리며 택배기사가 지나갔어요. 상자 위 큼지막한 라벨. 로봇 청소기. 사위의 시선이 상자로 스쳤고 제 눈에도 그 글자가 박혔어요. 저에게는 필요 없지만 저 집에는 필요한 물건. 필요와 필요가 다른 방향을 향할 때 가족은 멈춘다는 걸 그날 배웠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현수야, 내가 그 집을 줄 때 적은 약속. 기억하지? 사위는 시선을 비껴갔어요. 장모님, 문서란 게 그렇잖아요. 형식. 형식. 그 두 글자가 제 심장을 탁 치고 지나갔어요. 형식이란 말 뒤에 감춰진 하고 싶지 않다는 뜻. 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달구의 숨소리만 규칙적으로 울렸어요. 저는 끝내 문 앞에서 돌아섰습니다. 오피스텔 앞 편의점 테이블에 앉아서 뜨거운 자판기 커피를 두 손으로 감쌌어요. 달구는 제 발등을 베고 잠이 들었고 저는 냅킨에 볼펜으로 뭔가를 오래도록 적었어요. 나는 바람이 아니라 사람이다. 다음 날 아침 가정법률 상담소를 찾아갔어요. 노란 조끼를 입은 상담사가 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르신, 문서에 들어간 조항을 다시 보셔야 해요. 이건 단순한 도덕적 약속이 아니라 부담부 증여예요. 의무를 안 지키면 해제 가능합니다. 다만 증거가 필요해요. 증거. 저는 머릿속을 빠르게 뒤졌어요. 병원 출입 기록, 동행 문자, 명절 방문 일정. 관리사무소의 방문자 기록, 엘리베이터 CCTV. 장례식 부고 문자에 대한 답장.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 손글씨로 적힌 그날 그 자리의 기록. 달구와 엘리베이터 앞에서 거절당함. 형식이라는 단어 사용. 상담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모아봅시다. 그 다음부터 저는 하루하루를 채웠어요. 보건지소 의료기록실에서 근무했던 습관으로 서류를 빠짐없이 정리했어요. 병원 예약 문자, 딸과 사위의 부재중 알림. 모두 프린트해서 파일에 넣었어요. 보건소 내 노인돌봄센터에서 추천받은 간병인 이모님께 부탁해서 제 상태를 기록한 노트를 만들었어요. 혈압, 수면, 통증, 동행 필요사항을 날짜별로 적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딸에게 보낸 메시지와 답장들. 엄마, 내일은 힘들어. 다음 주는 지방 출장.
현수가 야근. 저는 그 말들이 사실인지를 알고 싶지 않았어요. 다만 사실이 아니어도 되는지 우리 사이에서만큼은 한 달쯤 지나서 소장을 냈습니다. 부담부증여 해제 및 환매특약 실행 청구. 제 이름이 끝자락에 정성스럽게 적혀 있었어요. 법원 앞 나무 벤치에서 달구가 제 옆에 앉아 바람 냄새를 맡았어요. 달구야, 우리 오늘 잘했지? 달구는 짧게 컹 하고 대답했어요. 첫 재판날 딸과 사위가 말끔한 차림으로 나타났어요. 제가 낡은 베이지색 코트를 입고 들어갈 때 딸의 눈이 잠시 흔들렸어요. 마음이 무너지는 소리를 꾹 삼켰어요. 재판장은 담담했습니다. 제 변호사가 서류철을 펼치며 조용히 말했어요. 의무불이행의 사실관계부터 보겠습니다. 상대 측 변호사는 말했어요. 원고가 요구한 동행과 방문은 지나치게 포괄적입니다. 피고들은 바쁜 직장인으로서 최선을 다했고 형편상 일부만 이행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깊이 숨을 들이켰어요. 재판장님, 저는 바쁨과 무관심의 차이를 압니다. 저는 평생 바빴어요. 그래도 부모님 기일마다 산소에 갔습니다. 바쁨은 약속을 줄이지만 지우지는 않아요. 둘째 날, 간병인 이모님이 증언대에 섰어요. 어르신이 위경련으로 고통스러울 때 전화를 드렸어요. 따님이 회의 중이라며 사위분을 연결해 줬는데 내가 지금은 택시를 잡아야 해서라고 하셨어요. 그날 밤 어르신은 저와 응급실에 갔지요. 잠깐 정적이 흘렀어요. 재판장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피고 측 반박 있습니까? 사위가 자리에서 일어나 똑바로 말했어요. 그날 저는 회사 회식이 말끝이 흐려졌어요. 딸이 그의 팔을 잡았어요. 제 심장이 달구의 꼬리처럼 가늘게 떨렸어요. 셋째 날, 관리사무소장에 진술이 있었어요. 명절 연휴 방문 기록이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배달기사 출입 기록이 많아요. 제 변호사는 마지막으로 작은 파일 하나를 꺼냈어요. 제 손글씨 노트. 오피스텔 문 앞에서 달과 함께 서 있었던 밤의 기록. 재판장이 조용히 물었어요. 피고는 형식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까? 사위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대신 딸이 입을 열었어요. 엄마, 미안해. 그 한마디로 늦은 시간이 단숨에 흘러왔어요. 재판장의 망치 소리가 법정 공기를 가르고 판결문 낭독이 시작되었어요. 부담부 증여의 본질은 의무입니다. 피고들은 약정된 의무를 명백히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원고의 해제 청구를 인용합니다. 또한 환매특약에 따라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은 원고에게 환원됩니다. 그 순간 달구가 제 무릎을 톡하고 건드렸어요. 저는 허리를 조금 더 펴고 구두굽을 바닥에 단단히 붙였어요. 법원 앞마당에서 딸이 제 앞을 막아섰어요. 눈가가 퉁퉁 부어 있었어요. 엄마, 한 번만 다시. 저는 딸의 얼굴을 오래 바라봤어요. 유치원 앞에서 비 오는 날, 가위바위보를 하던 볼, 대학 합격증을 들고 뛰어오던 숨가쁨, 결혼식 날, 하얀 장갑 속 손의 떨림, 그 모든 장면이 서로를 향해 달려와 제 앞에서 부딪혔어요. 정은아, 한 번은 엄마도 기다렸어. 엄마가 병원 냄새가 싫다던 내 말 이해하려고 노력했어. 근데 엄마가 사람 냄새를 잃어가는 동안 너는 형식을 선택했지. 딸은 고개를 떨구었어요. 사위는 멀찍이 서 있었고요. 엄마가 문을 닫은 게 아니야. 너희가 문을 닫았지. 오늘은 그 문을 법이 열어준 거야. 저는 그렇게 말하고 돌아섰어요. 달구의 발걸음이 제 걸음과 나란했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남편의 작업복이 걸린 옷장을 열었어요. 오른쪽 가슴에 박힌 노란 택시 엠블럼이 아직도 빛을 잃지 않았어요.
그 옆에 새로 건 문서 봉투, 등기부등본과 판결문, 그리고 달구의 예방접종 확인서 3장을 겹쳐서 서랍에 넣었어요. 그날 밤 달구가 제 배 위에 머리를 올리고 잠들었어요. 창밖으로 버스 102번이 정류장에 서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 도시의 모든 바쁨이 잠시 멈추는 시간. 저는 가만히 말했어요. 여보, 우리 잘했지? 달구가 아주 작게 꼬리를 쳤어요. 이 이야기를 하면서도 마음이 한구석 저리지만 배운 게 있어요. 사랑은 손에 잡히는 것만이 아니에요. 때론 경계가 사랑입니다. 약속은 종이에서 시작하지만 사람에서 끝나요. 자식에게 주는 집 한 채보다 오늘 함께 먹는 따뜻한 밥 한 그릇이 어쩌면 더 큰 유산일지 모르겠어요. 요즘 저는 옥상 화분에 쌈 채소를 길어요. 돌틈 사이 바질 향이 진해지는 저녁이면 달구와 의자에 나란히 앉아요. 괜히 남편의 작업복 소매를 한번 만져보고 오래된 라디오를 켜요. DJ 목소리가 말해요. 오늘도 수고하셨어요. 그 말이 이토록 달큰한 날들이 있어요. 여러분이라면 어땠을까요? 저는 너무 멀리 왔을까요? 아니면 그제야 제 자리를 찾은 걸까요? 누군가 아직 문 앞에 서 있다면 무릎 위 달구의 체온만큼은 나누고 싶어요. 들어주셔서 고마워요. 오늘 밤 당신의 등 뒤에도 누군가의 잔잔한 숨이 깃들기를 빌어요.